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전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촌스럽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 꿈은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행복한 결혼을 꿈꿨죠. 눈이 부시는 흰 드레스를 입은 저를 상상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고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29살의 나이에 저는 저의 남편을 만났고 오랜 시간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상하고 일로도 성공한 남자였고 그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가게 된 건 꿈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그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애를 쓴 건지 회피하려 한 건지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진실과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건 확실했죠. 제게는 충격적인 경험이 남았고 그 일로 인해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다행으로 느껴졌을 정도였죠.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초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해준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학교 성적도 운동도 본인이 노력해서 손등에 꼭 1등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결국에는 대기업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멈추지 않고 자기 개발을 위해 늘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성격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고 좀 그렇지 않나? 피곤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소리였죠.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연애 역시도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장을 깔고 있어도 상대였던 저를 대하는 방식은 달랐죠. 마치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동창회에 나간다고 하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명품으로 휘감아줬죠.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기만 한 선물이긴 했지만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제가 위주였습니다. 오빠, 이거 나 좀 부담스러워 아무래도. 저번에도 하나 사줬잖아. 그거 들고 갈게. 자기야, 전에 그 친구 있잖아. 단발머리에 샤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착하고 다니는. 왜? 그 친구 명품 가방 들고 나온 거 못 봤어? 아니,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가방을 누가 봐. 그리고 걔도 그런 거 잘 티내는 애도 아니야. 나랑 딱히 절친도 아니고. 신경 안 써도 돼. 안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 보는 거야. 나라고 여자 가방에 관심 있어서 본 거 같아? 그거보다 한 단계 위로 샀어. 그러니 들고 가. 알았어. 오빠가 사준 거라고 자랑해야겠네. 하지마. 그냥 네가 샀다고 해. 마음에 들어서. 동창회 가서 남자친구가 뭐 사줬다고 자랑하는 거 난 솔직히 더 별로야. 나랑 너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최고이기만 하면 난 만족하고. 즉, 남자친구는 저를 올리는 게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솔직히 처음이었어요. 이전 연애를 떠올리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단지 명품이나 여유로운 데이트 때문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걸 떠올리면 꿈꿔왔던 걸 하거나 혹은 온전히 저축을 하겠다는 두 가지 상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전 달랐죠. 오직 원룸 하나를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저축?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딱 제가 머물 곳 하나, 그거면 됐고
나머지는 가족들, 그리고 힘든 친구들에게 줄 생각이었죠. 집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전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욕심이 없어서 제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 사람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좋았던 겁니다. 이전 연애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누구나 일을 하고 누구나 힘든데 항상 세상의 온갖 고민들을 다 떠안고 있는 것처럼 굴던 저의 전 남자친구는 몹시 게을렀습니다. 늘 피곤해했고 모든 걸 귀찮아했죠. 그러면서도 늘 출발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집이 잘 사는 애들은 학자금 대출이 없다. 이미 출발선부터가 앞에 있는데 뭘 해도 따라갈 수 없다. 누구는 결혼하면 집도 사준다는데 난 오히려 돈을 줘야 된다. 항상 이런 말만 늘어났죠. 오래 만날수록 힘이 빠졌습니다. 불평, 불만. 그 사람을 좋아했지만 언제나 자신이 아닌 남 탓만 하는 게 싫었어요. 항상 기다리는 건 저였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멍하니 그 사람을 기다렸고 그 사람은 약속을 잊거나 시간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천천히 걸어왔죠. 결국 헤어질 때도 나오지 않고 문자로 통보하더군요. 마지막까지 제 탓을 했죠. 네가 성공을 못하는 건 욕심이 없어서다. 구질구질한 너한테 실망이 너무 커서 헤어짐을 결심했다. 우린 너무 맞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였어요. 저보다 더 어리고 예쁜 여자. 전 그 문자를 받고 길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울었죠. 제 손에는 천일 기념을 위해 산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에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그 시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끝까지 잡아보려고 나온 자리였죠. 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었기에 제 상처는 너무나 컸죠. 제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기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얼굴에. 제게 손수건을 내밀던 남자.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죠. 전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린 뒤에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흘러내린 마스카라로 엉망인 얼굴이었던 저는 감사의 표시로 제가 들고 있던 시계가 든 종이 가방을 낯선 남자에게 건넸죠. 어차피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남자는 당황했지만 전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SNS를 통해서 저를 찾아냈다고 했죠.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시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선물할 때 사려고 올려둔 걸 보고 어렵게 찾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 후에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미안해. 다시 나랑 잘해보자. 어? 내가 그때 어떻게 됐었나봐. 미쳤나? 아이 너무 답답하고 앞날도 막막하고 그래서. 왜 갑자기?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알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야. 아니다. 맞아. 그 여자 만나보니까 만날수록 너 생각났어. 어찌나 바라는 게 많은지 매번 해달라고만 하고. 네가 바라는 이상형 아니야? 욕심 있는 여자. 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었잖아. 어째 말에 가시가 있다. 난 그런 뜻 아니잖아. 지금 나이에 결혼 전제로 만나는데 그런 사치 부리는 여자랑 넌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후회했고 네가 돌아온다면 진짜 결혼을. 결혼이 왜 너한테는 인질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난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니야. 행복한 결혼. 그걸 원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 사귀는 사람 있어. 그 새끼? 그래, 내가 그 말도 하려고 왔어. 함부로 말하지 마. 좋은 사람이니까. 돈 많아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고? 웃긴다. 너도 속물 다 됐구나. 그 인간 나한테 연락 왔었어. 완전 미친놈이라고 알아?
너 알고도 만나는 거야? 대체 무슨 근거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사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저와 사귀기도 전, 아니, 애초에 만남이 있기 전에 연락을 했더군요. 제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메시지를 보낸 모양인데 여기에 관심 끄라고 말한 전 남자친구는 제가 자신만을 좋아하는 그런 애라고 쏘아 말했고 그 사람은 이에 엄청난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답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야, 너 바보야? 멍청이야? 얘가 널 좋아해서 만나는 것 같아? 일부러 나 보라고 너랑 근사한 곳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착각하지 마. 얘가 너랑 결혼할 것 같냐? 아니, 미쳤어? 중소기업 다니지 집안 형편도 안 좋지. 그렇다고 얼굴이 되냐 몸이 되냐? 우리 솔직해지자. 나도 너 성격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났어. 너 스스로도 알지? 전 이를 악물고 뺨이라도 한 대 올려줄 심산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공에서 제 손이 확 낚이더니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 남자친구가 길바닥으로 쓰러지더군요. 제 손을 잡은 건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는 핏대가 서 있었죠. 경직된 턱과 드러난 치아, 항상 부드럽게 웃던 그 사람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날 쳐? 감히?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전 남자친구는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고소해. 마음대로 해봐. 돈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너 고소해서 내가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내가 못할 줄 알아? 나도 한다면 해. 알아? 야, 고소만 해봐.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너희 회사 앞에서 매일매일 1인 시위할 줄 알아? 알았어? 전 남자친구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일어나서 저를 노려봤죠. 너 정말 후회해. 저 새끼 그냥 너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적어도 너 같은 짓은 안 하니까. 그거 아닌데. 나 이 사람이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찾아와서 수작 부리면 죽을 줄 알아요. 그는 어린 아이를 타이르는 듯 다시 부드럽게 바뀐 말투와는 달리 무서운 경고를 날렸어요. 전 놀라서 입을 벌렸고 전 남자친구는 저주를 퍼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제 귀에는 다른 말은 들리지 않았죠. 오직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다녔습니다. 결혼, 대체 그게 뭐라고? 첫 번째 연애가 끝나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전엔 꺼낸 적 없었어요. 이전 연애의 실패가 제가 결혼을 재촉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홧김에 말한 거 아니야. 진심이었어.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 허리춤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전 너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사귄 기간은 3개월. 처음부터 만난 걸 따진다고 해도 겨우 반년 정도 만난 게 전부였기에 당황스러웠죠. 당장 받아달라는 거 아니야. 진심이라는 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사귄 첫날에 반지를 샀고 정식 청혼은 아니야. 단지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결혼 이야기 꺼낸 게 아니라는 뜻. 그 일로부터 딱 1년이 되던 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순조롭게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3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빨라서 결혼이란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와 사소한 걸로도 내기를 했어요. 살 빼기나 일찍 일어나기, 이런 걸로 설거지 당번을 정하기도 했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 늘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본인이 나서서 청소기를 돌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 약간씩 걸리는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하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
초대장을 들고 온 전 남자친구가 바로 그 부분이었죠. 오빠, 굳이 초대장까지 보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군소리 안 하지. 인생의 패배자.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한 거야? 솔직히? 그래. 아니라고는 말 못해. 근데 나는 저 녀석이 당신을 놓친 걸 후회하게 해주고 싶어. 이게 당신에게 주는 내 결혼 선물 중에 첫 번째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이유는 제 결혼식 내내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쏠리는 건 당연했죠. 저 역시도 결혼식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어요.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니지만 딱히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기에 결혼식은 가시방석과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그런 행복한 결혼식은 보기 좋게 망쳐버렸죠. 그곳에서 유일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저의 남편뿐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결혼할 거라고 했지? 이런 느낌으로 턱을 치켜든 채로 남자친구를 보더군요. 봐봐. 당신 전 남자친구 있지? 회사에서 잘린 것 같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 인간 회사 대표랑 친분이 좀 있거든. 설마 당신이? 헤이, 그럴 가치가 없지. 그냥 구조조정 됐다는 소식만 들었지.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밀어내고 하는 게 취미가 있다고 생각해? 애초에 그 인간한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질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질투와는 뭔가가 달랐죠. 저와 얼마나 만났는지, 저랑 어디를 갔었는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에 대한 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저를 버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사는지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건 복수에 불타오른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나 할 법한 일이죠. 희한하게 제가 중심이 아니라 그 남자가 중심인 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전에 사왔던 옷 입고 가지. 그건 너무 짧고 몸이 너무 드러나서. 자기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 무조건 가슴 큰 게 몸매가 좋은 게 아니야. 비율이 문제라고. 자긴 그 비율이 정말 좋고 어울릴 거야. 믿어봐. 그래도 가슴이 너무 파였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어보는 거지. 나중에는 입고 싶어도 어울리지가 않아. 내 말 믿고 한 번만 입어봐. 이상하면 포기할게. 가장 걸리는 게 바로 부부 동반 모임이었어요. 그곳에 갈 때는 늘 옷 선택으로 인해 작게 싸움이 났죠.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 자신감이 없었지만 입었을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죠. 단지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부부 동반으로 나오는 파트너가 모두 몸매가 끝내줬기 때문이었죠. 하나같이 늘씬하고 얼굴까지 예뻤습니다. 그러니 저도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전 키도 170이 살짝 넘었고 마른 체형이긴 했지만 다리도 몹시 길어서 몸매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게도 제게 가슴과 엉덩이는 빼앗아 가셨죠. 평균 사이즈긴 하지만 가슴골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기에는 절대로 무리인 정도입니다. 부부 동반은 남편의 친구들이 중심이고 여자들끼리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요. 대부분 좋은 직장, 잘 사는 집의 자제들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특유의 여유로움과 나른함, 그리고 몸에 배인 매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심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매너가 굉장히 좋았죠. 전 그게 껄끄럽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불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불편하게 한 건 남편의 동창이었어요. 중학교 동창인 그 사람은 남편과는 굉장히 친하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경쟁자이기도 했다고 해요. 직업은 치과 의사였죠. 와, 재수씨. 오늘 눈이 너무 부시네요. 너무 예뻐요. 에이, 친구 너무 부럽다. 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과한 칭찬은 그렇다고 쳐도 자꾸만 남편에게 부럽다고 말하는 게 문제였죠. 왜? 그 친구 옆에 엄연히 아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등을 살짝 터치하거나 흘러나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거나 했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몸을 빼고 둘러보면 정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상대 아내에게 입에 묻은 걸 닦아준다거나 선물을 해준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밴 건가?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 혼란스러웠지만 전 일단 그렇게 생각했죠. 이 부분을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대수롭지도 않게 넘기더라고요. 자기야, 제발 쓸데없이 경계하지 마. 다들 그렇게 해. 내 친구들 누구나 다 그렇고 그냥 공주 대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은 잘 대해줘도 받을 줄 모르는 게 문제야. 받아봐야 주기도 하지. 받는 법을 모르잖아. 그럼 딱 거기에서 멈추는 거야. 저도 그때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정말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대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사심 없는 작은 스킨십에 민감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 인정했죠. 그리고 남편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에는 피하거나 정색하면서 거절했던 호의를 자연스럽게 웃으며 받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죠. 특히나 치과 의사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제게 가장 잘 대해줬습니다. 작은 선물도 주고 치과 치료도 무료로 해주었죠. 치료 끝나면 저랑 밥 먹으러 가실래요? 네. 치료도 그냥 해주셨으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남편의 친구는 눈이 부시게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진짜 제 친구 말이 맞긴 하네요. 특이해요. 제가요? 네. 칭찬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밥을 사준다고 한 여자들은 없었거든요. 당연하게 받을 줄만 알지. 내 아내도 그렇고. 전 떨떠름하게 웃었죠. 이건 제 생각인데 부부 동반으로 나온 여자 중에 재수 씨가 제일 성격도 좋고 몸매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내분도 미인이시고 몸매도 좋으신데요. 다 수술한 거죠. 거기 여자들 싹 다 공사한 거예요. 그건 제 친구도 알아요. 딱히 비밀도 아니라서. 어색한 식사를 끝내고 집까지 굳이 데려다 준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런데 집 앞에 다 와서는 그 친구가 제 왼손을 잡는 겁니다. 악수? 인사? 저 그쪽 마음에 드는데 우리 만나볼래요? 장난치시는 거죠? 농담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진심이라고 하면 믿어줄래요? 그거 알아요? 저 그쪽 길에서 울고 있을 때 제 친구 옆에 서 있었어요. 손수건 줄 때. 그 순간을 매일 후회했습니다. 제가 먼저 줬다면 그때 왜 손수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순간 목이 꽉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죠. 전 결혼을 했고 그쪽도 유부남인데 더구나 제 남편과 가장 친한 분이시잖아요. 이혼하고 와요. 저 아내랑 별거 중이거든요. 조만간 이혼할 계획이고요. 추파 이런 거 아닙니다. 진심이죠. 원한다면 각서라도 써줄 수. 전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사람도 바로 차에 내려서 저를 불렀지만 전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잠깐 고민했고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기묘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분명 희미하지만 미소를 보이고 있었죠. 더구나 제게 예민하다면서 그냥 농담을 한 거 가지고 유난스럽게 군다고 하더군요. 유난? 유난이라고 했어? 알았어. 그럼 일단 내가 친구 만나볼게. 그리고 정확히 왜 그런 건지 물어볼게. 워낙 장난이 심한 녀석이기도 하니까 혹시나 당신한테 장난치다가 선 넘었던 거라면 내가 몇 대 때려주기도 할 거니까 흥분 가라앉혀. 며칠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계속 답을 미루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 친구를 직접 만나서 따지기로 한 거죠. 녹음기도 챙겼습니다. 남편이 정말 심각성을 알기를 바랬죠. 집은 이전에 가본 적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전 얼른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어요. 자세히 보니 남편의 앞에 여자가 서 있더군요. 바로 친구의 아내였죠. 둘은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흡사 연인의 싸움처럼 보이기에 충분한 몸짓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둘이 한참을 실랑이 하던 끝에 입을 맞췄죠. 밀어내는 여자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남자.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다가 뒤로 돌아섰는데 제가 숨쉬고 있는 걸 까먹었는지 호흡이 심하게 말려들기 시작했어요. 어깨는 들썩이고 심장은 벌컥거리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어있는 곳과 약간 떨어진 대각선 방향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다름 아닌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그 둘의 사진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제야 그 사람이 왜 제게 지나친 관심을 보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아내와 바람난 친구, 이를 위해서 저에게 접근한 게 확실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고 속이 울렁거려서 그 자리에서 먹은 걸 다 토해내고 말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이혼을 떠올렸지만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웠지만 제 선택은 결혼을 유지하는 거였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커피숍 내부로 그 여자가 걸어 들어오는데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정도로 예쁜 여자였죠. 굵게 웨이브진 풍성한 갈색 머리, 작은 얼굴에 완벽한 몸매의 여자. 그쪽이 저한테 연락할 줄은 몰랐네요. 왜요? 남편이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해요? 전 이해할 수 없어서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이혼해줄게요. 어차피 남편이랑 별거 중이라.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진 모르겠지만 제 남편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전 눈을 꾹 감고 양손에 힘을 주고 다시 말했죠. 저희 남편이랑 헤어져 주세요. 여자는 고개를 옆으로 꺾더니 나른하게 말하더군요. 둘 다 가지겠다. 그 말을 하는 건가요? 전 눈을 똑바로 뜨고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여자도 몇 초 후에 몸을 똑바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죠. 무려 3시간 동안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여자는 남편의 여자 문제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 남편이 끼어들었답니다. 둘이 가까워진 건 자신의 남편의 바람 상대가 바로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했죠. 일종의 복수심에 몇 번 사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제 남편에게는 관심도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부부동반 모임에서 제 남편이 자꾸 추근거리기에 혹시나 했어요. 근데 그쪽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 당신 아내랑 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게 복수를 해주자면서 접근한 거고요. 고백을 받긴 했지만 바람을 피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해도 안 믿길래 녹음이라도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쪽이랑 제 남편이 키스를 하고 있었고요. 그쪽 남편분이 사진을... 그때 여자가 테이블을 쾅 하고 양손으로 쳤습니다. 이혼 때문에 증거를 모으고 있었구나. 그걸 도운 거고. 그 미친. 그 두 놈들 진짜 정신병자인 거 알아요? 모르죠? 아니, 부부동반 거기 있는 놈들이 다 미쳤어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 꽤 오래전부터 그 모임에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커플 모임이었죠. 남자들은 그대로야.
근데 여자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무슨 테스트? 그런 걸로 계속 서로의 여자친구를 꼬셨으니까 감히 나한테 그런 짓을 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아이스 커피에 얼음을 털어놓고 씹었죠. 유치하게 결혼하면 좀 바뀔 줄 알았더니 결혼 2년 겨우 넘어가는데 어째 똑같아? 저도 딱 그런데 이제 몇 달 있으면 3주년인데. 전 씁쓸하게 웃어 보였어요. 혹시 날짜가 어떻게 돼요? 9월 20일이요. 여자가 헛웃음을 흘리더니 자신도 결혼 날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둘은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다고 덧붙여 이야기했죠. 맞아요. 그 두 친구는 결혼식마저 누가 먼저 하는가로 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 저에게는 애정 테스트를, 상대 여자에게는 원활한 이혼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서로가 서로의 아내를 유혹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쪽 정말 결혼 유지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혼란스럽고. 저희 집은 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내가 해줬고 남편은 아주 탈탈 털어서 알거지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쪽 남편도 성추행이랑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예요. 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진짜 답답하네. 진짜로 이런데 결혼을 유지한다고? 내가 그쪽 생각해서 고소는 뒤로 밀어줄게요. 연락해요. 혼자선 많은 생각을 했죠.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이야기는 모두 빼고 친구의 아내와 키스를 하는 걸 봤다는 것만 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껄껄 웃더군요. 배를 잡고 미친 듯이 뒹굴었죠. 녹음? 진짜 그걸 하려고 거길 갔어? 확실하다더니. 그래서 걱정했는데 역시 내가 여자 보는 눈은 끝내준다니까.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여자, 내 여자. 지금 그게 웃을 일이야? 단순한 경쟁이었어. 전에는 그 친구한테 내 여자 빼앗겼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걘 완전 끝난 거지. 이혼도 당하고 병원도 빼앗기고. 역시 내가 승자야. 그리고 그 키스 오해하지 마. 그냥 나한테 넘어온 거고 겸사겸사 친구도 도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어? 서러워서 눈물이라도 날 줄 알았는데 정말 오만정이 뚝 떨어졌어요. 경쟁이니 승리자라니 자신의 아내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전 최선을 다해서 그들만의 세상, 소위 돈 많고 직업 좋고 배경 좋은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 그들은 애초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으며 그저 재미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죠. 생각이 정리되니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만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후회할 짓 하지 마. 나 같은 남자가 흔한 줄 알아?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잘 대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 얘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냥 장난이잖아. 그리고 그 덕분에 자기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것도 있고. 아니야? 그래, 꼭 죽을 때도 먼저 가는 걸로 내기해. 그리고 당신이 이기기를 바랄게. 파이팅!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딱히 할 건 없었어요. 고맙게도 남편 친구의 아내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잘 처리해 주셨죠. 증거도 충분히 있었고 증언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혼 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 여자분도 바로 고소를 준비했죠. 그녀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남편을 탈탈 털어서 병원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제 남편 역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죄명으로 출석하게 만들었죠. 고작 대기업 직원의 의사 타이틀? 개나 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둘 다 부셔버리겠어. 같은 여자가 봐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멋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금방 친구가 되었죠. 제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 때까지 절대로 놔주지 않을 거라며 이를 갈고 있었어요.
제게는 시원한 복수는 아니었지만 제법 위로는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은 그렇게 몇 달 만에 끝이 나고 말았어요. 별거 아닌 결혼이라는 꿈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죠. 딱히 후회하진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결혼에 대한 꿈이 사라진 건 안타깝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좀 더 아끼려고 해요. 비록 다신 떠올리기 싫은 기억으로 남았지만 누군가를 위한 삶을 꿈꿔왔던 바보 같은 저에게 내려진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다른 누가 아닌 제 자신을 위해서 저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디하기입니다. 예디하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전 얼마 전까지 별것 아닌 우연을 인연이라고 착각하고 제 발목에 올가미를 씌웠던 사람이랍니다.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안녕하세요. 38세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전문직 여성입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거짓으로 똘똘 뭉쳐 절 나락으로 떨어뜨린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때는 8년 전 저는 회사에서 팀장급 직책이었고 신입사원을 고졸 공채로 뽑던 해였습니다. 다들 쟁쟁한 이력들을 가지고 면접을 보았고 그중 이력은 제일 안 좋았지만 유달리 밝고 해맑은 여사원을 채용하게 되었어요. 같은 면접관이었던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 팀장님께서도 극구 반대하던 친구였어요. 아무래도 이력이 너무 부족해서 회사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팀원을 채용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나 제가 많이 주장했어요. 학력이나 이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어찌나 면접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당차 보이는지 꽤 쓸만한 인재로 보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제 발등을 찍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우겨서 뽑은 그 신입사원이 저의 시누이거든요. 시누이는 회사에 입사하고 저에게 입안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며 뭐만 하면 선배님 하면서 곁에 붙어 있었어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로 외롭게 자라왔고 회사가 워낙 딱딱하고 남자 직원만 워낙 많다 보니 여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좋았어요. 다른 여직원들도 몇 있긴 했지만 제 직책이 있기도 하고 워낙에들 개인주의적이고 새침해서 살가운 면은 없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남다른 시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명 고졸 공채로 채용을 한 터라 집안 사정이 안 좋아 대학을 못 간 건지 성적이 안 좋아 대학을 못 간 건지 대학에 정말 뜻이 없어서 안 간 건지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다니는 행색이며 간혹 들리는 가족관계를 유추해보면 집안도 좋고 성적도 어느 정도 좋았는데 본인이 대학에 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대학에 진학할 즈음 집에 큰일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어물쩡 이야기하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사유의 고졸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특히나 대화에서 한 번씩 흘리듯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내비쳤습니다. 집에 운전기사님이 계시고 집안을 관리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면접을 봐서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 위치나 거쳐온 학교들을 보면 좋은 집안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는데 감춰진 졸부나 드러나지 않은 알부자일 수도 있으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유달리 살갑게 굴긴 했지만
다른 여직원들과는 유독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간간이 화장실이나 휴게실에서 신우이를 험담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여우 같다거나 누구를 홀린다거나 꼬시려고 작정하고 회사에 들어왔다거나 말이에요. 오늘 옷 입고 온 거 봤어? 일부러 앞단추 3개씩 풀고 이 과장님 앞에서 콧소리로 과장님 하는데 에휴 진짜 못 봐주겠더라. 아니 우리 회사가 무슨 고졸 취직 도와주는 곳이니? 어이가 없어서 진짜. 신우이가 조금 애교가 섞인 말투예요. 그리고 호감형의 예쁜 얼굴입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회사 내의 남자 직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다른 여직원들이 그래서 괜한 질투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죠. 저에게는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이 과장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질질 끌고 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자기 남편과 바람을 핀 더러운 여자라며 신우이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분위기였고 마구 매질을 받던 신우이는 죽어도 아니라며 맞받아쳤죠. 전 그래도 그간 봐온 모습이 있어서 저 혼자만 그런 신우이를 대변했습니다. 그 이과장이라는 분이 원래 행실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말장난도 쉽게 잘하고 괜히 껄떡대는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선입견으로 이 과장의 아내에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신우이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 과장도 정말 아니라고 하고 심증만으로 의심했던 건지 정황이 분명하지 않았던 건지 이 과장의 아내는 제 단호한 설명과 이 과장의 해명에 결국 오래간 씨름하다 지쳐 돌아갔어요. 신우이에게는 무례를 범한 부분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제가 따졌지만 옆에서 신우이가 오해한 거니 괜찮다면서 되려 이 과장 아내를 달래며 보내주더군요. 오해였고 다 해결이 돼서 별거 아닌 에피소드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과장은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났고 신우이는 공채 인턴 기간 점수가 미달되어 자동으로 계약 만료 퇴사 처리되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윗선에서 내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시끄러워졌으니 나쁜 소문의 근원지인 만만한 신입사원을 쳐낸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신우이가 퇴사한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다른 회사 면접을 알아봐주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오지랖을 떨었던 거죠. 신우이는 계속 자신을 돌봐주는 제가 고마웠던지 갑자기 정말 좋은 분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집안도 참 좋고 잘 배운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워서라기보다는 멍청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지랖을 부리는 제가 한없이 호구 같아 보여서였겠죠. 하도 만나보라고 계속 재촉을 해서 못 이기는 척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신우이 입장도 있고 하니 잘 거절하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맞선 자리에 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첫인상이 꽤 괜찮았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보던 남자들과는 달리 멀끔한 인상에 큰 키, 올곧은 바른 자세까지도 거절만을 생각하고 온 제 마음이 다 뒤흔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신우이가 미리 말해준 대로 좋은 집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말투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절 뚫어지듯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시선을 피하고 싶어도 꼭 빨려 들어갈 듯 매료되었거든요. 한편으로 이런 게 인연인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맞선의 대화는 대부분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제가 맞선 대상자가 아닌 꼭 주선자 같았어요. 남편은 신우이 성격이 어떻고 어떤 점이 참 좋고 계속 신우이 칭찬뿐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어색하니 아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일 맞선을 끝으로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맞선 내내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고
어색한지 신우이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남편이 아른거렸어요.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눈치를 챈 건지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셋이서 같이 밥 먹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회다 생각하고 한껏 멋을 내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먼저 와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기다리고 있던 모습도 참으로 멋졌거든요. 그 옆에 신우이도 같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남편, 이 셋의 대화는 참 묘했어요. 신우이는 한없이 제 칭찬을 했고 남편은 신우이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말이죠. 신우이는 제 칭찬을 하며 저와 남편이 참 잘 어울린다며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때 남편은 못 이기는 척 큰 대꾸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콩깍지가 씌어있던 저는 그게 긍정적인 사인인 줄 알았습니다. 늘 사이에 신우이가 낀 채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꼭 셋이서 결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로 다시 돌린다고 해도 아마 전 남편과 결혼했을 겁니다. 신우이는 애초에 절 자기가 쥔 올가미에 묶어두었었고 제가 알아서 허우적대며 올가미를 더 조인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저의 결혼을 서두르는 신우이가 이미 빠져들어 마음에 쏙 든 제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서 앞뒤 재지 않고 너무 경솔하게도 급하게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는 오빠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신우이의 친오빠였어요. 신우이가 상견례에 나오면서 그제야 알게 되었죠. 신우이 말로는 자기 오빠라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할까봐 일부러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땐 한편으론 안심했어요. 남편이 신우이를 꼭 연인처럼 챙기길래 제가 아닌 신우이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 즉 시댁은 구성원이 뭔가 남달랐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신우이, 그리고 한참 어린 막 4살이 된 남편의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늦둥이까지 본 노부부라기엔 시부모님의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시지 않아서 특이했죠. 게다가 같이 회사 다닐 때 신우이가 이야기하던 집안 배경은 많이 달랐습니다. 분명 집에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낡은 주택이었고 알고 보니 집안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어요. 신우이는 그때 회사에서 정리가 된 후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말이죠. 저와 남편 둘이서 온 시댁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건 물론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산층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밑바탕에는 자연스레 거짓말로 둘러대는 신우이 때문이었죠. 생계까지는 도와드려도 따로 분가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남편은 죽어도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완강해서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2층짜리 주택에 남편이 원래 쓰던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소개받을 때 분명 남편이 증권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했었어요. 증권맨과 맞선을 본 적이 몇 번 있기도 하고 제 회사 근처가 온통 증권회사라서 당연히 남편이 펀드 매니저인 줄 알았죠. 증권사 직원이거나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시큐리티였던 거예요. 보안 경비원이라고 하죠.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너무 앞뒤가 안 맞았어요. 분명히 신우이의 말투는 증권맨이었고 남편도 제가 물었을 때 증권회사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칭했거든요. 멀끔한 인상에 늘 정장 차림으로 증권회사로 출퇴근을 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데려다 준 적도 몇 번 있었고 연애할 때 회사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퇴근 후 남편 회사에 들어가는데
바로 첫 번째로 절 맞아준 게 무전기를 든 남편이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에도 입구부터 시큐리티 직원분들이 상시 대기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살피고 문에 서 있고 힘든 일이라는 걸요. 결정적으로 업무량에 비해 박봉이고 말이죠. 학력으로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남편조차도 시누이처럼 고졸이더라고요. 연봉은 저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 말이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직감했으나 모든 게 다 제 착각과 조급했던 결정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는 받아들였습니다. 시누이의 의도된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착각했던 남편의 배경을 다 받아들이기도 전에 더 놀라운 가족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막 퇴근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화장실에 계셔서 물소리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걸 모르셨는지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늦둥이 동생을 씻기며 대화 중이셨어요. 저도 도우려고 방으로 들어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화장실로 들어서려는데 두 분의 대화가 제 발길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새아가는 모르잖아. 아, 입 조심해. 누뚱이 동생이 아니라 시누이 자식인 거 알면 이 집안 더럽다 할 거야.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시누이 애라는 걸 알면. 게다가 그 애가. 저도 모르게 놀라서 문을 손으로 툭 쳤고 그 소리를 들은 시부모님은 놀란 토끼 눈으로 동시에 뒤돌아 절 바라보셨습니다. 시누이 아이라고요? 저를 쳐다보시자마자 제가 묻자 당황한 시부모님께서는 어디까지 들었냐며 되려 절 추궁하셨어요. 늦둥이 도련님이 시누이 아이라는 것까지만 얼핏 들었다며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이라는 듯이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시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쯤 사고 쳐서 생긴 아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앞길이 9만리인 어린 나이이니 어쩔 수 없이 동생으로 호적에 넣었다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안 좋게 보지 말아달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시누이는 시아버님이 밖에서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아 데려온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왜 시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건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집안 사정에 괜히 골머리가 아파왔어요. 이 집안은 도대체가 일반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 있는 시누이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시누이와 남편의 사이는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외동이라 형제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오빠라면 적어도 동생이 일찍 사고치면 더 단속 잘하라며 다그칠 듯한데 남편은 시누이가 뭘 하던지 마냥 이쁘다 이쁘다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런 시누이를 챙겨주는 걸 보았어요. 침대에 안아서 눕히고 속 안 좋을까봐 꿀물을 타다 올려두기도 하고 속 아파 뒤척이는 시누이를 밤새 돌보고는 해가 뜰 때쯤에야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매번 자주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나 둘이 애잔할까 신기했어요. 시누이가 아직 짝이 없고 혼자 있어서 더 신경이 쓰이나 했죠. 하지만 짝이 생겨도 남편은 늘 해바라기처럼 시누이만을 보았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를 반복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회사 근처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는 새로 들어온 남자 신입사원이 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런데 절 맞아주던 시누이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절 데려온 신입사원을 발견하고는 말이에요. 그 신입사원에게 감사 인사를 거듭하더니 명함까지 받고는 해실해실 웃는데 뭔가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점점 회사 여직원들처럼 시누이가 썩 맑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늦둥이 동생이 시누이 아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말이죠.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늘 맞아떨어지더군요.
근무하면서 그때 데려다준 신입사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은근슬쩍 신우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몇 번 따로 만나고는 사귀고 있다는 겁니다. 신우이에 대한 칭찬만으로 가득 채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가 있는 건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있는 걸 숨기고 만나는 건지 말이죠. 그랬더니 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에요. 집안도 너무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놓치고 싶지 않은데 저만 입 다물어주면 어차피 자기 자식 호적도 부모님 밑으로 올라가 있으니 모를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결혼까지 가기라도 하면 그건 사기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앉아서는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저한테 자기 인생 망치려고 하냐면서 말이에요. 전 당황스러웠지만 아닌 건 아니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신입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전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신우이랑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울고 있는 신우이를 보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애를 어디 혼낼 때가 있다고 혼내. 나도 한 번도 혼내고 다그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어디 감히? 미천한 제가 무슨 고귀하신 분께 무례를 범한 것처럼 남편의 서운한 말을 내뱉었고 옆에서 신우이는 그저 아무 말 없이 훌쩍이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제야 남편도 신우이가 또 남자를 만나냐며 약간 다그치더군요. 하지만 혼내야 하는 포인트가 뭔가 이상했어요. 저라면 속이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꼭 바람 피우는 아내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또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 후로 제가 몇 달의 시간을 더 주었지만 신우이는 그 신입사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해야겠다 싶어 저의 그 몹쓸 오지랖으로 신입사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그 신입사원에게 절 아주 미친 새언니로 포장을 해두었더라고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를 설명할 테니 절대 믿지 말라고 그 신입사원에게 미리 작업을 해두어서 신입사원은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 상사이신 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일이고 전 제가 만나는 사람 말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적인 말씀으로 부르실 경우 거부할게요. 그럼 이만. 제 설명도 더 듣지 않고 바로 돌아서 대화를 마치고 가버렸어요.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까 미리 상상만 해도 너무 암담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일이 커지면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신우이와 이야기해보겠다면서 또 술을 먹고 뒤늦게 들어온 신우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예뻐하는 동생이지만 그래도 잡아줘야 할 부분은 잘 선도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러 나간 남편과 신우이가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 혹시나 크게 싸우고 신우이가 맞기라도 할까봐 달려나갔어요. 동네를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다가 한참 떨어져 있는 놀이터에서 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마구 혼나고 있을 줄 알았던 신우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술 먹은 여자친구를 달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꼭 안고는 머리를 몇 번씩 쓰다듬으며 달래듯이 얘기했어요. 너 정말 왜 그래 속상하게.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쩌라고. 오빠랑 나는 안 돼.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리고 그 사람 엄청 부자야, 세연이처럼. 난 거지같이 사는 거 싫어. 우리 둘이 산다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능력도 없잖아. 제발 정신 차려.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둘의 대화에 많은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늦둥이 동생은 시누이 아이면서 남편의 아이이기도 하고 못 사는 집안이니 저를 남편에게 엮어주고 자기도 잘 사는 남자를 만날 거라는 시누이. 그런 시누이를 말리며 더욱 힘껏 껴안는 남편까지. 전 그저 그 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그 신입사원까지도 그 함정에 빠지기 직전인 거고 말이죠. 먼 발치에서 그 둘의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한참 듣고 있었고 시누이를 설득하러 갔던 남편은 또 시누이의 계략에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전 빠져나왔어야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가족 사기단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땐 제가 남편에게 너무나도 깊게 빠져 있었고 딴 곳을 바라보던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유독 뜨겁게 대했습니다. 꼭 제 마음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처럼 절 계속 유혹하고 다른 생각 못하도록 심장을 잡아뒀어요. 게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누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 신입사원의 아이인 줄 알고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였죠. 저와 껄끄럽긴 했지만 시댁으로 신입사원이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저를 의식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신입사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시누이의 말대로 신입사원의 집안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결혼 전부터 시누이를 배려해서 신입사원 집안에서 집을 하나 구매하고는 아이가 있으니 그 새 집에서 아이 낳을 준비와 결혼 준비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한 달 정도만 더 머물고 시누이는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남편과도 분리되고 정리가 되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 사이의 아이에 대해선 제가 모르시는 줄 알고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 대신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시누이의 결혼을 축복했어요. 시누이가 집을 나가게 생겼으니 남편도 얼마 되지 않아 저희도 분가하는 게 좋겠다고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어쩌면 시누이 때문에 시댁에 머물렀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 좋은 과거는 묻혀서 정리되는 듯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억지로 감춰둔 시댁의 추악한 모습이 금세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은 주말, 이른 저녁 시간에 벨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열어보니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시누이를 찾아와 이 과장과 바람을 피웠다면서 난리를 치던 이 과장의 부인이었어요. 잔뜩 살벌해진 눈빛으로 문을 열어준 저를 보더니 역시 너도 한패였구나. 어쩐지 그렇게 감싸더니 그년 어딨어? 큰 소리에 놀란 시댁 식구들이 현관 쪽으로 몰려왔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부인은 시누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를 쥐어뜯었고 부인 뒤로 문이 다시 열리더니 다른 중년의 여자들이 더 들어와 시누이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뜯어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가 돼서는 시누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문제들에 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장과 시누이는 불륜 사이가 맞았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관계가 더 깊어질 때쯤 시누이가 더 재력 있는 신입사원을 만나면서 관계를 갈아탔고 일방적으로 이 과장에게 이별을 통보한 거죠. 그래서 이 과장이 아내와 이혼할 테니 돌아오라고 난장을 친 모양이에요. 시누이는 이미 마음이 텄으니 이혼을 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이 과장은 이혼만 하면 시누이가 받아줄 줄 알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과장 부인이 그 난리를 치며 쫓아온 거였죠. 그때부터 시작된 관계면 3년 이상은 만나온 건데 시누이의 만남의 조건은 결국 돈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 과장이 이혼하게 되면 갖고 있던 재력도 부인과 반으로 나누게 되고 자식까지 있으니 계속 양육비도 대야 하니 말 그대로 쓸모 없어져서 버린 거죠.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장 부인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모두가 뒤집어졌어요. 너 이 더러운 계집애, 그 사람 애도 가졌다면서 애를 내밀면서 이혼해달라는데 누가 이혼하지 않겠냐고.
애가 졌다는 거 거짓말이지? 그지? 저도 그렇고 아마 그 부분은 모든 가족들이 다 속았을 거예요. 분명 신입사원의 아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 과장의 아이였다니 말이에요. 대체 신우이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다 같이 놀라는 마당에 신우이는 태연하게 아니라고만 주장했습니다. 이 과장 아이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 과장 부인을 달랬습니다. 다른 사람 아이이니 이 과장이 이혼하지 않을 거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서 그 와중에도 그 말에 속아서는 정말 이 과장 아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신우이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는 이 과장 부인을 돌려보내고 바로 신우이는 얼굴을 바꾸더니 다시 초조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저와 남편, 시부모님께 남편 될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저희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경찰들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말 그 아이는 이 과장 아이였던 거죠. 반대로 결혼을 앞둔 신입사원에게는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을 서두르자 하고 배경이 좋지 않은 신우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쪽 집안에 아이를 빌미로 설득을 한 거였습니다. 빙 둘러서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신우이는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빌었어요. 그 남자 놓치면 자긴 평생 손해라며 제발 도와달라고 말이죠. 근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새 한패가 되었는지 아니면 분명 경고를 한 번 했는데 제 오지랖을 무시했던 신입사원이 괘씸했던 건지 모든 게 피곤해진 저는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시댁의 틀에서 벗어나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니 그저 눈이 멀어 모든 나날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 살 때 퇴근 시간에 딱딱 맞춰오던 귀가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며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본인 수익이 적으니 야간 수당을 챙겨서라도 저에게 맞춰가고 싶다 했어요.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야간 근무에 배고플까봐 남편이 좋아하는 초밥을 사서는 회사로 향했고 그 앞에서 신우이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초밥을 그 둘에게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폭발했어요. 내가 너네들 아이까지 눈 감아줬는데 아직도 그러고 만나는 거니? 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 꼴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둘은 그 자리에 얼어 미동도 없었고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 따라온 남편은 그저 오랜만에 신우이를 만나서 반가웠을 뿐이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신우이는 배가 더 불러왔고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했죠. 가족들이 모두 그 껄끄러운 출산을 알고 있었기에 신우이는 출산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도 부르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신우이의 바뀐 프로필을 통해서 출산을 확인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게 그렇게나 소원이었던 신우이는 거의 연을 끊은 듯이 지냈어요. 남편과도 더는 연락이 없는 듯했고 시부모님도 가끔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잠하게 지내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신우이의 아기 사진에 소름이 끼쳤어요. 신우이의 아이 생김새가 시집 오고 처음 봤던 남편의 늦둥이 동생 신우이와 남편의 아이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설마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저만 보진 않았더라고요. 그 사진이 올라오고 며칠간 남편의 귀가가 다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남편이 제 손길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러 나가곤 했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하고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그만두라고도 했죠. 그럴 때마다 괜찮다며 절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등기 하나가 날아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몰아치면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찢어대고는 확인하는데 남편과 친자 관계가 99.9% 성립한다는 결과지였어요. 대상이 누구일지 한 번에 떠오르더군요.
결과지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에게서 검사지를 뺏어가려는데 전 손에 꼭 쥐고는 그 길로 신우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과 나만 가만히 있으면 다 괜찮을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 그리고 이복 동생에게 마음이 빼앗겨 절 바라보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정착하게 할 거라는 노력까지 한 번에 와르르 말이죠. 그런데 저 혼자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무너뜨릴 각오로 신우이가 아닌 신우이의 시부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참 높고 넘기 힘들었던 신우이의 거대한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서는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고 남편과 신우이의 관계,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시댁에 있는 다른 아이까지도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우이와 그 남편도 왔고 전 한 번 더 그 남편에게까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제가 설득하려고 했던 그날 제 말을 무시했던 자신을 후회하라면서 말이에요. 흥분해서 말하는 제게 신우이의 시댁 식구들은 차분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한 집안이라서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들끼리 해결하겠다고 저를 정중히 돌려보냈어요. 아무 말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신우이를 뒤로 하고 전 확인 사살처럼 유전자 검사지까지 그 가족들에게 건네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저에 이어서 신우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높은 집에서 금방 나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말이죠. 아이와 신우이의 남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신우이를 내쳤더군요. 신우이는 작은 짐가방 2개와 아이를 데리고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번엔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재빠르게 정리를 시작했죠. 제일 능력있고 비싸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댁에 제가 이제껏 보탰던 생활비며 가전제품들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 과정은 덜 번거로웠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절대 가지지 않으려고 저 몰래 정관수술까지 했더군요. 그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명백한 사기 결혼이니 법원 판결은 빨랐습니다. 전 제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고 시댁은 안 그래도 부족했던 살림에 더더욱이 거지꼴이 되었죠. 신우이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그 신입사원 집안에서도 소송을 걸었고 내연녀란 난리치던 이 과장 부인과도 소송 중일 겁니다. 머무르던 그 하나뿐인 주택도 담보대출을 잔뜩 받았던지라 그 대출금도 제가 냈었기에 아마 지금은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 소송 금액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무너져가는 걸 직접 제 눈으로 지켜보았고 여전히 처참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제가 그들의 함정에서 더 일찍 빠져나오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쉬울 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 남자를 물색하며 돈을 쫓고 있다는 신우이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것도 유흥업소에서 말이죠. 전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직은 가슴에 상처가 많이 남아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신우이의 새치혀에 노란한 그 6년의 세월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제 부끄러운 기억을 털어내 보려고 글을 써보았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